하지 마세요! 8살 아진이가 맨발로 방 안에 뛰어들었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계약서를 두 손으로 잡아 힘껏 찢었어요. 서거. 하얀 종이가 두 동강 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브로커가 차갑게 아이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짓이야? 100년이 넘은 낡고 허름한 한옥. 그런데 이 집을 사려고 현금 다발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 대체 아진이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월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골목에는 이른 아침부터 찬바람이 휘돌고 있었어요.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 4층 끝 방 205 문 앞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박정희는 낡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36. 한때는 서울에서 버텨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온 여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방에는 버텨온 흔적보다 무너진 흔적이 더 많았습니다. 싱크대 옆에 붉은 글씨로 최종 경고라 찍힌 월세 독촉장이 3장 꽂혀 있었고 냉장고 문을 열면 반찬통 하나와 물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작은 이불 속에 8살 아진이가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까만 속눈썹이 볼 위에 살짝 드리워져 있었고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 손을 살며시 이불 안으로 넣어주다가 정희는 멈췄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진야. 소리 없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딸을 깨웠습니다. 아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엄마를 봤어요. 엄마, 여행 가? 응. 잠깐 할머니 집 가는 거야. 아진이가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머니 집이 어딘지 알고 있었어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산속 낡은 집.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뒷간이 무서워서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나도 가? 응, 같이 가. 얼마나 있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아진이는 그 대답 없음이 무슨 뜻인지 알 만큼은 자랐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베개 옆에 놓인 낡은 공책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공책이었어요. 아진이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읽은 책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옮겨 적고 처음 보는 글자는 모양 그대로 그림처럼 그려 넣는 공책이었어요. 글자를 유독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간판이든 포장지든 처음 보는 글자가 있으면 꼭 공책에 옮겨 적었어요. 모녀는 새벽 지하철을 탔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끊었어요. 버스는 5시간을 달렸습니다. 아진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멀어지고 논이 보이고 산이 가까워졌습니다. 졸다 깨다를 반복하던 아진이가 한 번 더 물었어요. 엄마, 며칠만 있는 거지? 정희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산청 터미널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탔고 30분을 더 달렸습니다. 종점에서 내리니 산밖에 없었어요. 가파른 산길을 30분 걸어 올라가자 낡은 한옥이 나타났습니다. 100년이 넘은 집이었어요. 지붕은 기와장이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고 마당 가장자리에는 이름 모를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던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73의 강복순이었습니다. 잔주름이 깊게 팬 얼굴, 굵고 거친 손마디, 낡은 몸빼 바지.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희야. 정희는 엄마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순이 먼저 다가와 딸을 안았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아진이는 낯선 할머니를 멀뚱히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진이 좀 맡아줘. 직장 다시 구해야 해서. 한 달만. 복수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진이가 눈을 떴을 때 엄마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베개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는데 아진이가 펼치자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잘 있어. 엄마가 꼭 올게. 아진이는 쪽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어 공책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 산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사방이 산이었고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진이는 한참 마당에 서서 산길을 내려다봤어요. 엄마는 이미 없었습니다. 복순이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며 손녀를 불렀습니다. 아진아, 아침 먹자. 아진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길 쪽만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엄마가 내려간 그 길을. 아진이가 복순 할머니 집에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아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도 반쯤만 먹었고 할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에는 숟가락도 대지 않았습니다. 된장 냄새가 싫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아무리 맛있다고 권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아진이에게 이 집의 밤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전깃불이 없었어요. 해가 지면 호롱불 하나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그 작은 불빛 하나에 기댄 어둠은 아진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종류의 어둠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창밖에서 늘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가로등이며 편의점 불빛이며 지나가는 차 불빛이며. 그런데 이곳은 달랐어요. 호롱불을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눈앞에 들어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어둠이었어요. 첫날 밤 아진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무서워. 전기가 없어. 빨리 와. 메시지 전송 표시가 떴다가 이내 신호 없음으로 바뀌었어요. 산속이라 통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진이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복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튿날 아침 아진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상을 차려 불렀지만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나오지 않았어요. 공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쪽지를 다시 꺼내 들여다보다가 공책 사이에 다시 끼워 넣었어요. 복수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꼬? 사흘째 오후였습니다. 아진이는 방 안에만 있는 것이 지쳐 슬그머니 마루로 나왔어요. 딱히 갈 데가 없었습니다. 장난감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스마트폰은 집안에서는 신호가 아예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진이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발을 달랑달랑 흔들며 마당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광주리를 옆에 끼고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굵은 손이 능숙하게 줄기를 훑쳤어요. 아진이는 그 모습을 한동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손에서 자란 아진이에게 할머니는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아진이는 마루에서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딱히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심심했어요. 작은 방 3개가 복도처럼 이어진 구조였고 부엌 옆에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아진이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 으름이 새카맣게 앉은 벽을 들여다봤어요. 서울집에서는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다가 검댕이 묻자 얼른 바지에 닦았어요. 부엌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호지가 바른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장롱 하나와 낮은 경대, 이불이 개어진 아랫목이 전부였습니다. 아진이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천장이었습니다. 굵고 거대한 들보가 방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나무였어요. 아진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들보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글자였습니다. 아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까만 나무 위에 칼 같은 것으로 새긴 듯한 글자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세로로 줄지어 새겨진 글자는 한글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양의 글자들이었어요. 삐죽빼죽하면서도 어딘가 규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진이는 마루로 나가 공책을 들고 왔습니다. 들보 아래 서서 한 글자씩 눈으로 짚어가며 공책에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듯 모양 그대로 옮겼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생긴 글자들을 한 획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혀를 내밀고 집중했어요. 평소에도 처음 보는 글자는 반드시 공책에 옮겨 적는 아이였습니다. 간판에 영어든 과자 봉지에 작은 글씨든 모르는 글자가 보이면 꼭 적어두었어요. 꽤 오래 걸렸습니다. 목이 아팠습니다. 계속 고개를 젖히고 들보를 올려다봤기 때문이었어요. 아진이는 마루에 나와 공책을 펼쳐 자신이 적은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줄지어 적힌 낯선 글자들, 모양이 반복되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뭐지? 복순이 마당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진아, 뭐하노? 할머니, 방 안에 글자 있어요. 복순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글자? 들보예요. 이상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어요. 할머니는 저거 읽을 수 있어요? 복순은 잠시 마루로 올라와 안방 들보를 올려다봤습니다. 수십 년을 이 집에 살면서 한 번도 유심히 들여다본 적 없던 것이었어요. 그저 오래된 집에 원래부터 있는 것이려니 하고 살아왔습니다. 모르겠다. 옛날부터 있던 거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응, 시집 올 때부터. 아진이는 다시 공책을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도 모른다는 말에 오히려 눈빛이 더 또렷해졌어요. 모르는 것이 생기면 반드시 알아내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늘 말했어요. 너는 모르는 게 생기면 잠을 못 잔다고. 복순이 부엌으로 돌아가자 아진이는 혼자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알아낼 거야. 그날 밤 아진이는 호롱불 아래 공책을 펼쳐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글자들을 한 자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들여다봤어요. 복수는 그 모습을 부엌 문 너머로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집에 온 뒤로 아진이가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진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공책을 펼쳤습니다. 들보에서 베껴 적은 낯선 글자들이 빼곡히 채워진 페이지였어요. 밥을 먹다가도 글자가 생각나면 숟가락을 놓고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복순이 밥 다 먹고 보라고 핀잔을 줘도 아진이는 금세 또 공책으로 손이 갔어요. 이상한 아이다. 복순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집중하는 눈빛이 신기하고 대견했어요. 아진이는 안방 들보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글자나 무늬가 있으면 모조리 공책에 옮겨 적었어요. 작은 방 들보에도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방과는 다른 글자들이었어요.
건넌방 들보에도 있었습니다. 방마다 새겨진 글자가 달랐어요. 아진이는 방 번호를 매기고 각 방의 글자를 따로 구분해서 적었습니다. 1번 방, 2번 방, 3번 방. 페이지를 달리해서 옮겨 적은 뒤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했어요.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아진이는 같은 모양끼리 동그라미를 쳤어요. 빨간 색연필로 표시하고 파란 색연필로 또 다른 반복을 표시했습니다. 공책 페이지가 빨간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로 가득 찼어요. 복순이 그 옆에 앉아 신기한 듯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다 외웠너? 아직요. 모양은 다 외웠는데 뜻을 몰라요. 뜻이 있긴 한기가? 아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냥 낙서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이 안 돼요. 복수는 손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8살 아이가 규칙이니 반복이니 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이 신기했어요. 학교를 다니기는 하는 건지 물어보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아진이는 아궁이 벽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었어요. 그 으름 아래로 뭔가 새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손으로 벽을 살살 문질렀습니다. 검댕이 손에 잔뜩 묻었지만 아진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바지에 닦으며 계속 문질렀습니다.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숫자였어요. 아진이의 눈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그 으름에 가려져 있던 숫자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어요. 뭉개져서 흐릿했지만 분명히 숫자였습니다. 공책에 받아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궁이 옆 기둥도 살펴봤어요. 기둥 아랫부분에도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들보에서 본 것과 비슷한 모양이었어요. 아진이는 쪼그리고 앉아 한 획 한 획 공책에 옮겼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복순이 호롱불을 켰어요. 아진이는 저녁밥을 먹고 나서도 상을 물리기가 무섭게 공책을 펼쳤습니다. 호롱불 아래 엎드려 글자들을 들여다봤어요. 복순이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등이 호롱불빛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혀를 살짝 내밀고 공책에 뭔가를 적는 모습이 너무 진지해서 복수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한참 뒤였어요. 할머니. 복순이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왜? 이 집 오래됐어요? 오래됐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집이요. 아진이가 공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글쎄다. 할매도 잘 몰라. 시집 오기 전 이야기는 영감이 가끔 했는디 할매가 귀담아 듣질 않았어. 할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복순이 눈을 감은 채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아무한테도 팔면 안 된다고 했지. 입버릇처럼 그랬어. 돌아가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아진이가 공책을 내려다봤습니다. 왜요? 몰라. 할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 낡고 허름한 집인디 팔 생각도 없었고. 아진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수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불 속에서 손녀가 무언가를 곱씹고 있다는 것을, 조용하지만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복순이 눈을 떴습니다. 아진아. 네. 밥은 맛있었나?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된장찌개가 좀 짰어요. 복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내일은 덜 짜게 끓여줄게. 아진이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할머니. 응. 들보 글자 말고 다른 데도 글자 새겨진 데 있을 수 있어요? 복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뒷뜰에 큰 돌이 하나 있긴 한데 거기도 뭔가 새겨진 것 같긴 했는데 이끼가 너무 많이 껴서. 아진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내일 봐도 돼요?
그래라.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호롱불이 약하게 흔들렸어요. 복수는 손녀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불 속에서 아진이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가라앉았어요.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영감, 이 아이가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낮게 불었습니다. 너와 지붕 아래로 바람소리가 스며들었어요. 100년 넘은 집이 조용히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복순이 마당에서 광주리를 옆에 끼고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아진이는 뒤뜰에 나가 있었습니다. 복순이 어젯밤에 말해준 큰 돌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이끼가 잔뜩 낀 돌 표면을 손으로 문지르며 혼자 열심이었습니다.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 둘이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앞서 걷는 사람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짙은 색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뒤따라오는 사람은 40대 남자였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복순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만석이었습니다. 동네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사는 복순의 먼 족갑벌 되는 남자였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얼굴을 비추다가 어느 순간부터 뜸해졌는데 오늘따라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 넘기고 나타났습니다. 숙모,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복순이 광주리를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만석이 아니가. 웬일이고. 만석이 옆 남자를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어요. 서울서 오신 분인데요. 한재명 사장님이라고. 오래된 집이나 골동품 같은 거 수집하시는 분이요. 한재명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이쪽 지역의 오래된 가옥들을 둘러보고 다니는데 만석 씨한테 이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집은 요즘 귀하거든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왠지 모르게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말을 하면서도 눈은 쉴 새 없이 집 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거든요. 마당 기둥을 보다가 처마 끝을 보다가 지붕을 봤습니다. 뭐 볼 것도 없는디. 복순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냥 구경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전통 가옥 구조를 워낙 좋아해서요. 폐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잠깐만 둘러보면 됩니다. 만석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숙모, 그냥 보여주세요. 금방 가실 거예요. 복수는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재명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아궁이 벽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걸었어요.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고개를 들어 들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재명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뒤뜰에서 돌아와 마루에 올라선 아진이는 봤습니다.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던 아진이는 남자의 눈빛이 들보를 향하는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 아저씨, 저 글자 알아. 아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재명은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봤어요. 기둥을 손으로 만져보고 창호지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건넌방으로 건너가더니 그쪽 들보도 올려다봤어요. 이번에는 표정을 더 잘 감췄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당으로 나온 한재명이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아, 뭐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라도 생각이 생기시면 연락 주십사 하고요.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복수는 명함을 받았지만 내려다보지도 않고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었어요. 영감이 팔지 말라 했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한재명이 빙그레 웃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구경 잘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만석이 돌아서기 전에 복순에게 한마디 했어요. 숙모,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저분 능력 있는 분이요. 복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아진이가 마루에서 내려와 복순 옆으로 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닫힌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뭐래요? 집 팔라고. 아진이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팔 거예요? 안 팔아. 복순의 목소리는 짧고 분명했습니다. 아진이는 그 대답에 잠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들보를 올려다보던 그 남자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저 사람, 저 글자를 알아봤어. 그러니까 저 글자는 분명히 뭔가 뜻이 있는 거야. 아진이는 마루로 올라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들을 짚어가며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복수는 다시 광주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손이 아까보다 조금 느려져 있었어요. 영감이 왜 그토록 팔지 말라고 했는지 평생 의문으로 두었던 그 말이 오늘따라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해가 기울며 마당에 그늘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진이는 공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순이 된장찌개를 끓여 상을 차렸어요. 아진이가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아무 말 없이 밥을 떴어요. 복순이 눈치를 봤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노? 짜지 않아요. 복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였어요. 아진이가 공책을 펼쳐놓고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순이 호롱불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굵고 거친 손이 천천히 실을 감았다 풀었다 했습니다. 할머니, 응, 글자 배우고 싶어요?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글자? 한글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복순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73평생 글자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도 배울 기회가 없었고 시집 온 뒤에는 먹고 사는데 바빠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이 읽어주는 것을 귀로 듣고 살았고 장에 갈 때는 물건 이름을 그림처럼 외워서 찾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이제 와서 새삼 배운다는 것이 낯설었어요. 할매 같은 늙은이가 배워서 뭐하노. 그래도 배우면 좋잖아요. 저한테 편지도 쓸 수 있고요. 복순이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편지.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평생 딸에게 편지 한 장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수가 없었어요. 정희가 서울에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전화로 2마디 3마디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글로 쓸 수가 없었어요. 해볼까? 아진이가 공책을 새로 펼쳤습니다. 연필을 복순에게 건네며 자기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할머니, 이게 가예요. 따라 써봐요. 공책에 크게 가를 썼습니다. 복순이 연필을 받아 쥐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필을 잡는 것 자체가 낯설었어요. 쟁기를 잡고 낫을 잡고 광주리를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연필은 그 어떤 것보다 가늘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획을 그었습니다. 삐뚤었어요. 아진이가 고개를 기울이며 들여다봤습니다. 잘하셨어요. 한 번 더 써봐요.
복순이 다시 그었습니다. 이번에도 삐뚤었지만 처음보다는 나았어요. 아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금방 배울 것 같아요. 복순이 손녀를 물끄러이 바라봤습니다. 칭찬이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다. 아진이가 한 글자씩 써가며 가르쳤습니다. 복수는 한 획 한 획 공책에 눌러 적었어요. 손이 떨리고 획이 삐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틀리면 다시 그었어요. 아진이는 틀린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어주며 이 부분이 좀 더 내려가야 한다고, 이 획이 짧다고 조곤조곤 설명했습니다. 어느새 호롱불 심지가 낮아져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무렵 복순이 손목을 살짝 털었습니다. 오랫동안 연필을 쥐고 있었더니 손가락이 욱신거렸어요. 공책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나다라마 바사.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히 한글이었습니다. 자신이 쓴 글자들이었어요. 복순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진이가 공책을 복순 앞으로 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쓴 거예요. 복순이 안경도 없이 공책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쓴 획들이 거기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쓴 글자를 내려다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할매가 다 쓴 기가. 네, 다 쓰셨어요. 복순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전에 얼른 앞치마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진이는 못 본 척했어요. 대신 연필을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받침 배워요. 복순이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그날 밤 이불을 펴고 누운 복순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들보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들보에 새겨진 글자들. 아진이가 낮에 저 글자들을 찾아다니며 공책에 옮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영감, 이 아이가 무언가를 알아낼 것 같아. 복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아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어요. 어느새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복순은 손녀 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불을 당겨 덮어줬어요.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아진이가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 그리고 복순이 연필을 쥐어본 것이, 작은 호롱불이 바람에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100년 넘은 집이 두 사람을 품은 채 깊은 밤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진이는 매일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면 복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연필을 건네고 공책을 펼쳤습니다. 글자 수업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졌어요. 복순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획이 조금씩 반듯해지고 있었습니다. 가나다라마 바사를 넘어 이제는 받침 있는 글자도 더듬더듬 쓸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복순이 공책에 두 글자를 눌러 썼습니다. 아진. 아진이가 공책을 내려다보다가 눈을 들어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내 이름 썼어요? 복순이 대답 대신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아진이는 잠시 그 글자를 들여다보다가 연필을 빼앗아 그 옆에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복순, 할머니 이름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공책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진, 복순, 나란히 적힌 두 이름이었어요. 복순이 처음으로 먼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진이는 가만히 있었어요. 낮에는 여전히 집안을 돌아다니며 글자를 찾았습니다. 들보와 기둥과 아궁이, 벽의 글자들을 다 옮겨 적은 뒤로는 그것들을 비교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을 쏟았어요. 같은 모양끼리 묶고 반복되는 패턴의 번호를 매겼습니다. 공책 한 페이지가 빼곡한 메모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들보에 새겨진 글자들이 한글처럼 생겼는데 한글이 아니었어요. 자음과 모음 같은 구조인데 지금 쓰는 한글과는 달랐습니다. 획이 더 복잡하고 모양이 낯설었어요. 아진이는 국어 교과서에서 본 자음 모음표와 비교해 봤지만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학년 때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들, 책에서 읽은 것들. 아진이는 읽은 것을 잘 잊지 않는 아이였어요. 한번 보면 모양 그대로 머릿속에 박히는 편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들었어요. 집안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진이는 신발을 신고 마당을 나섰어요. 복순이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뒤뜰에요. 뒤뜰 끝에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어요. 줄기가 두 아름은 됐고 가지가 넓게 뻗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아진이는 저 나무 근처에서 신호가 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통화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서자 화면 위에 막대 2개가 떴습니다. 아진이는 공책을 펼쳐들고 들보에서 옮겨 적은 글자를 들여다봤어요. 검색창에 뭐라고 입력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훈민정음 옛 글자.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아진이는 화면을 내리며 사진들을 훑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거기 적힌 글자들을 보는 순간 아진이의 손이 멈췄어요. 비슷했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획의 방향,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 점을 찍는 위치, 분명히 닮아 있었어요. 아진이는 공책을 들보 글자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화면 속 훈민정음 글자와 번갈아 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더 검색했어요. 훈민정음 창제 이전 글자, 세종대왕 이전 문자. 검색할수록 화면에는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아진이는 글씨가 작아도 천천히 읽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검색했습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한글의 원형이 있었다는 학설. 일부 학자들은 세종대왕이 완전히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문자 체계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원형 문자의 실물 자료는 아직 발견된 바 없다. 아진이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실물 자료는 아직 발견된 바 없다. 공책을 다시 펼쳐들었어요. 들보에서 옮겨 적은 글자들이 빼곡히 채워진 페이지. 아진이는 그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한 자씩 짚어가며 화면 속 훈민정음 초기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같은 구조였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훈민정음으로 이어지는 방향이 느껴졌어요. 마치 훈민정음이 되기 직전의 글자 같았습니다. 이게 그 원형 문자일 수도 있어. 아진이는 느티나무 줄기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나뭇잎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들이 살랑거렸어요. 학자들이 찾고 있다는 것, 우리 집 들보에 새겨져 있는 것, 두 생각이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한재명이 들보를 올려다보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재빨리 감췄던 표정. 저 남자는 이 글자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아진이는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집을 팔면 안 돼. 절대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느티나무 그늘이 길게 늘어졌어요. 복순이 뒤뜰 쪽을 향해 불렀습니다. 아진아, 저녁 먹자. 아진이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공책을 꼭 쥔 채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빨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아침부터 날이 맑았어요. 복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고 아진이는 마루에 앉아 공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서 검색한 뒤로 아진이는 틈만 나면 두 가지를 번갈아 봤어요. 들보에서 옮겨 적은 글자들과 화면에서 저장해둔 훈민정음 초기 자료 사진들이었습니다. 비교할수록 닮은 점이 더 보였어요. 하지만 확신을 갖기엔 아직 몰라서 못 읽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재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복장이 달랐어요. 짙은 색 정장 바지에 깔끔한 남방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옆에는 여전히 이만석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아진이는 마루에서 내려서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복순이 빨래 집게를 내려놓으며 돌아섰어요. 또 왔소. 한재명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르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요. 오늘은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만석이 옆에서 복순에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숙모, 잠깐만 앉아서 얘기 들어봐요. 진짜 좋은 조건이요. 복순이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한재명이 마당 평상에 가방을 올려놓았어요.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찰칵. 가방 뚜껑이 젖혀지는 순간 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빼곡히 쌓인 현금 다발이었어요. 5만 원짜리가 반듯하게 묶여 벽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당 햇살을 받아 지폐 표면이 서늘하게 빛났어요. 평생 하루에 몇만 원을 벌며 살아온 복순에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현금으로요. 한재명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이 집 저희한테 파십시오. 오늘 도장 찍으시면 이 가방 그대로 드립니다. 복순은 현금 다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만석이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숙모, 생각해 보세요. 이 집 전기도 안 들어오잖아요. 겨울이면 냉골이고 비 오면 지붕도 새고요. 이 돈이면 읍내에 보일러 나오는 집 사고도 남아요. 나머지는 서울서 고생하는 정희한테 보내주면 되고요. 정희.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복순의 손이 앞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한재명이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계약서입니다. 어르신, 이런 조건은 다시 없습니다. 저희도 여러 곳을 보고 있어서 오늘 결정이 안 되시면 다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복순의 시선이 서류 봉투로 향했습니다. 아진이는 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이 앞치마 주머니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도장이 들어있는 주머니였습니다. 아진이가 마루에서 내려서려는 순간이었어요. 한재명이 만석을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자고. 두 사람이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복수는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진이는 두 사람을 눈으로 쫓았어요. 두 사람은 대문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켠 느티나무 쪽으로 돌아갔어요. 담벼락 뒤였습니다. 아진이는 마루에서 살금살금 내려섰어요. 복수는 서류를 들여다보느라 보지 못했습니다. 아진이는 담벼락을 따라 조용히 걸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풀밭을 골라 디뎠습니다. 느티나무 뒤편 담벼락 모퉁이에 바짝 붙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의 목소리였어요. 사장님, 진짜 확실한 겁니까?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한재명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확실하지. 저 집 들보에 있는 거 봤잖아. 그게 진짜면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얼마나 되는데요? 최소 수백억. 학계에서 찾던 거거든. 저 할머니가 뭘 알겠어.
글도 못 읽는 사람인데. 만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평생 산골에서 나물이나 뜯고 살았는데 알 리가 없죠. 저 꼬마가 좀 신경 쓰이긴 한데 공책에 뭘 적고 있던데. 애인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낙서겠죠. 그래도 빨리 끝내야 해. 오늘 도장 받아. 아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 남자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수백억? 글도 못 읽는 사람. 8살짜리가 뭘 알겠어. 아진이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신호가 잡히는 곳이었어요. 화면을 켜고 녹음 앱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2번 잘못 눌렀어요. 3번째에 빨간 동그라미가 떴습니다. 녹음 중. 두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저 할머니 딸이 서울서 고생한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 꺼내면 흔들릴 거야. 역시 사장님이에요.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돼. 저런 거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야. 아진이는 담벼락에 등을 붙인 채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시간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1분 14초, 1분 15초. 두 사람의 발소리가 다시 마당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진이는 재빨리 담벼락 안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두 사람이 대문을 돌아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진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녹음 중. 3분 42초.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돌아온 한재명이 복순 앞에 앉았어요. 서류 봉투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진이는 마루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어요. 스마트폰은 주머니 안에서 여전히 녹음 중이었습니다. 한재명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럽게 깔렸어요. 어르신, 결정하셨습니까? 복순의 손이 앞치마 주머니 쪽으로 다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도장을 꺼내려는 것이었어요. 아진이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복순의 손이 앞치마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에 도장이 닿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인감 도장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도장을 천천히 꺼냈어요. 탁자 위에는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재명이 미리 열어둔 붉은 인주통이 옆에 놓여 있었어요. 만석은 탁자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검은 가방 안의 현금 다발이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어요. 한재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 생각하셨습니다. 복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도장을 손에 쥔 채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없었어요. 빼곡히 채워진 검은 글씨들이 그저 무늬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한재명이 손가락으로 짚어줬어요. 여기에 찍으시면 됩니다. 복순이 인주통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도장 밑면에 베어들었어요. 손이 계약서 쪽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1cm, 0.5cm,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미닫이 문이 벽에 부딪히며 열렸어요. 작은 몸이 맨발로 방 안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진이었어요. 숨이 가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진이는 복순과 탁자 사이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두 팔을 벌려 할머니를 등 뒤로 밀어내듯 섰어요. 할머니, 하지 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 발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한재명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만석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야, 어린 것이 무슨 짓이야. 그가 손을 뻗어 아진이를 밀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이 도장을 든 손으로
만석의 팔을 막았어요. 내 손녀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만석이 손을 거뒀어요. 방 안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재명이 목소리를 가라앉혔어요. 어르신, 아이 말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회 다시 없어요. 아진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만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야, 내가 뭘 안다고.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저 알아요. 아진이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숫자가 보였어요. 녹음 완료. 18분 23초. 한재명의 눈이 순간 스마트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아진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 집 들보에 있는 거 봤잖아. 그게 진짜면 값을 매길 수가 없어. 한재명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최소 수백억. 학계에서 찾던 거거든. 저 할머니가 뭘 알겠어. 글도 못 읽는 사람인데. 복순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인주가 묻은 도장을 쥔 손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낙서겠죠. 애인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만석의 목소리였어요. 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재명이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거 증거 안 돼. 우리는 정당하게 집을 사려고 한 것뿐이야. 거짓말이에요. 아진이가 한재명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백억짜리인 거 알면서 5천만 원에 사려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글 못 읽는 거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다 녹음됐어요. 한재명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집어들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르신, 오늘 좋은 기회 날리시는 겁니다. 나가소. 복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짧고 단호했어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73의 노인이 그토록 단단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만석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숙모, 진짜 이러실 거예요? 나가라고 했소. 만석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재명은 이미 방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복순과 아진이만 남았어요. 아진이가 스마트폰을 껐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복순은 탁자 위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손에 쥐어진 채였어요. 도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복순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진이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 그대로 껴안았어요. 작은 팔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쥐는 힘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복순은 손녀의 등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고 참았던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저 아이가 알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탁자 위에 펼쳐진 계약서가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 옆에 인주가 묻은 도장이 찍히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복순이 먼저 몸을 일으켰어요. 눈물을 앞치마로 훔치고 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진이는 여전히 할머니 옆에 붙어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18분 23초.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할머니. 응. 이거 경찰한테 가져가야 해요.
복순이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경찰? 네. 저 사람들 그냥 두면 또 와요. 녹음 파일 있으면 신고할 수 있어요. 복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생 살면서 파출소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면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도 혼자 가기가 꺼려져 만석 같은 사람한테 부탁하던 여자였어요. 세상 일에 나서는 것이 몸에 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눈빛이 달랐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복순이 광목 보자기에 스마트폰을 넣으려다가 아진이가 그냥 주머니에 넣겠다고 했어요. 복순은 제일 좋은 고무신을 꺼내 신었습니다. 아진이는 공책도 챙겼어요. 들보에서 옮겨 적은 글자들이 혹시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상그늘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복순이 앞서 걷고 아진이가 그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경사진 흙길이었어요. 복순은 발이 익어 빠르게 내려갔지만 아진이는 돌부리에 걸릴 뻔하며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요. 괜찮나? 네. 그냥 빨리 가요. 30분을 걸어 아랫마을에 닿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파출소 간판이 보였어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복순이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진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요. 복순이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는 젊은 순경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더니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복순이 아진이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아이가 설명할 거요. 아진이가 순경 앞으로 나섰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들어봐 주세요. 순경이 의아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듣던 순경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재명의 목소리가 파출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최소 수백억. 학계에서 찾던 거거든. 저 할머니가 뭘 알겠어. 글도 못 읽는 사람인데. 순경이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어요. 18분 23초가 다 흘렀을 때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게 오늘 있었던 일입니까? 예. 복순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한재명이 처음 찾아온 날부터 오늘 현금 다발을 들고 온 것까지. 순경은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어요. 받아 적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일 또 온다고 했습니까?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눈치였어요. 순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저희가 댁 근처에 먼저 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 오면 현장에서 바로 잡겠습니다. 복순의 어깨가 조금 풀렸어요. 고맙습니다. 순경이 따뜻한 눈빛으로 아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몇 살이에요? 8살이요. 이걸 직접 녹음한 거예요? 아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경이 잠시 말을 잊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두 사람이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와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골목바닥에 길게 깔렸습니다. 복순이 아진이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올라가는 산길은 내려올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복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고 아진이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방 안에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복순이 먼저 눈을 떴어요. 부엌에 나가 밥을 안 쳤습니다. 아진이도 곧 일어나 마루에 나왔어요. 두 사람은 아침을 먹었지만 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만 몇 번 오갔어요.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아진이가 창호지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담벼락 너머 숲을 쪽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순경이었습니다. 두 명이었어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마당으로 나가 평소처럼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아진이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바깥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났어요. 10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한재명과 만석이었습니다. 한재명의 손에는 어제와 똑같이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만석은 서류 봉투를 옆구리에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어르신, 오늘은 결정하셔야죠. 한재명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순경 두 명이 빠르게 들어섰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한재명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뒤로 물러서려는 그를 순경이 재빨리 막아섰어요. 만석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찰칵! 수갑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순경이 한재명을 붙잡은 채 말했어요. 한재명 씨 사기 미수 혐의로 연행합니다. 한재명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어요. 이거 나요. 정당한 거래였어요. 집을 사려고 한 것뿐이라고요. 순경이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소 수백억짜리인 거 알면서 5천만 원에 사려는 거잖아. 한재명의 자신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그는 입을 다물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몰랐어요. 사장님이 시킨 거예요. 순경이 다른 순경에게 눈짓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이 채워졌어요. 순찰차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청송골 골짜기에 울렸다가 점점 멀어졌어요. 마당에 복순과 아진이만 남았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으며 산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복순이 그 자리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진이 앞에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손녀의 작은 손을 감쌌어요. 고맙다, 아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진이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너와 지붕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재명과 만석이 끌려간 뒤 청송골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복수는 평소처럼 나무를 다듬고 우물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아진이는 여전히 공책을 들고 집 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이 많아졌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얘기를 했고 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녁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복순이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면 아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아진이가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복순이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말이 많아진 만큼 밥도 잘 넘어갔어요. 아진이가 된장찌개를 2그릇째 먹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날 오전이었어요. 파출소 순경이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복순이 마당에서 맞이했어요. 어르신, 한재명 씨 조회해 보니까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재 관련 사기로 수배 중이었고요. 이번에 완전히 잡혔습니다. 복순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순경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저희가 이번 건 처리하면서 문화재청에 관련 내용을 알렸습니다.
한재명이 이 집 들보에 있는 글자를 특별히 노렸다는 정황이 있어서요.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문화재청이요? 네. 혹시 연락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순경이 돌아갔습니다. 복수는 마루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산길을 바라봤어요. 아진이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할머니, 문화재청이 뭐예요? 나라에서 오래된 것들 관리하는 데란다. 그럼 우리 집 들보 글자 때문에 오는 거겠네요. 복순이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틀 뒤였어요. 오후 늦게 아랫마을 이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복순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받았어요. 서울서 교수님이 한 분 내려오신다고, 집 한번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산길 아래 공터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회색 재킷에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장이 옆에서 안내했습니다. 저분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정민 교수님이라고요. 이정민 교수는 복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이 댁 이야기를 듣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집을 한번 살펴봐도 될까 해서요. 복순이 마당으로 들어서라고 손짓했어요. 아진이는 마루에서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한재명이 처음 왔을 때처럼 눈빛을 유심히 살폈어요. 달랐습니다. 한재명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집을 훑었는데 이 사람은 먼저 복순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당 기둥을 손으로 살짝 어루만지더니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값을 매기려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교수가 고개를 들어 처마를 올려다봤습니다. 기와장 올린 방식이 조선 중기 이전 양식이네요. 최소 200년은 됐겠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섰어요. 아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교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내가 여기 살아? 네. 할머니 손녀예요. 이름이? 아진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들었어요. 들보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의 몸이 멈췄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경 너머 눈이 가늘어졌어요.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교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들보 아래로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고개를 최대한 젖히고 글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진이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재명이 들보를 봤을 때는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계산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달랐어요.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자들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획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했어요. 아진이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교수님. 교수가 돌아봤어요. 저도 저거 공책에 옮겨 적었어요.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아진이가 공책을 꺼내 교수에게 내밀었어요. 교수가 공책을 받아 펼쳤습니다. 들보 글자들이 빼곡하게 옮겨 적혀 있었어요. 방마다 구분해서 적었고 반복되는 글자에는 색연필로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교수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이걸 내가 다 적었어? 네. 처음엔 모양을 그림처럼 외웠어요. 반복되는 게 있어서 번호도 매겼고요. 교수가 공책에서 눈을 들어 아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알아?
훈민정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훈민정음이랑은 달라요. 더 오래된 것 같은 느낌? 교수가 숨을 들이켰어요. 복순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수와 손녀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교수가 다시 들보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러다가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 벽을 살폈어요. 그 흐름을 살살 문지르자 숫자들이 드러났습니다. 교수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건넌방 들보, 작은 방 들보, 기둥 아랫부분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갈수록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흥분을 누르려는 듯 했지만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 교수가 마루로 나왔어요. 복순과 아진이가 나란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순이 교수를 바라봤어요. 이 집 들보에 새겨진 글자들이요. 교수가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학계에서 수십 년째 찾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게 뭔데요? 아진이가 물었어요.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문자 체계인데 실물이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일부 학자들은 전설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어요. 복순이 들보를 올려다봤습니다. 수십 년을 이 집에 살면서 한 번도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교수가 아진이의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걸 8살이 혼자 해독한 거야? 해독은 아직 못했어요. 비슷하다는 것만 알았어요. 교수가 공책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해. 내가 알아챈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문화재청에 정식으로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밀 감정이 필요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복순이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진이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시오. 교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문화재청에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를 끄는 교수가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밀 조사팀이 올 겁니다. 복순과 아진이는 나란히 마루에 앉아 교수가 산길을 내려가는 것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리산 능선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너와 지붕 위로 노을이 붉게 번졌어요. 100년 넘은 집이 그 빛을 받아 오래된 나무 냄새를 풍기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진이가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진짜였어요. 복순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맞았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복순과 아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복순은 나무를 다듬고 우물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아진이는 공책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대문 쪽을 흘깃봤고 마루에 앉아 있다가도 산길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아진이는 그 일주일 동안 공책을 새로 한 권 더 채웠습니다. 이정민 교수가 다녀간 뒤로 생각이 더 깊어졌어요. 원형 문자.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체계.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서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논문 제목들이 나왔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하나씩 찾아가며 읽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아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이 원형 문자가 실물로 발견된다면
한글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수십 년째 찾아왔지만 단 한 번도 실물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책에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집 들보에 있는 게 그거라면. 아진이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이었어요. 해가 뜨기 무섭게 아랫마을 입구에 차 2대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승용차와 흰색 봉고차였어요. 이장이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앞장섰습니다. 차들이 좁은 산길을 천천히 올라왔어요. 너와 집 아래 공터에 차가 섰습니다. 이정민 교수가 먼저 내렸어요. 그 뒤로 사람들이 줄줄이 내렸습니다. 5명이었어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맨 사람, 카메라를 든 사람, 커다란 장비 케이스를 끌고 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은 40대 여자였어요. 문화재청 감정관이라고 이정민 교수가 소개했습니다. 복순이 마당에서 맞이했어요. 아진이는 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손에는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정민 교수가 아진이를 보고 손짓했어요. 아진아, 같이 들어가자. 아진이가 마루에서 내려섰습니다. 일행이 안방으로 들어섰어요. 감정관이 들보 아래 서더니 고개를 젖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장비 케이스를 가져온 사람이 케이스를 열고 작은 조명 장치를 꺼냈어요. 들보에 가까이 대자 글자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감정관이 낮게 말했어요. 회계 방향이 예사롭지 않네요. 이정민 교수가 옆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옮겨 적은 것과 대조해보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들보를 들여다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방 안에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뒤 감정관이 돌아섰습니다. 아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공책 가져왔어요? 아진이가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감정관이 공책을 받아 펼쳤어요. 빼곡히 옮겨 적힌 글자들, 색연필로 표시된 반복 패턴, 방마다 번호를 나눠 구분한 정리 방식. 감정관은 한 페이지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공책을 다 넘겼을 때 감정관이 이정민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정민 교수가 아진이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습니다. 아진아, 이걸 처음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어? 그냥 공책에 옮겨 적었어요. 모양이 이상해서요. 이상한 걸 어떻게 알았어? 한글인데 한글이 아닌 것 같아서요. 비슷한데 달랐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엔 느티나무 아래서 검색했어요. 훈민정음 옛날 글자라고 찾았더니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훈민정음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아서 원형 문자라고 다시 찾아봤어요.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감정관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8살이 혼잣말 같았습니다. 건넌방, 작은 방, 아궁이, 벽, 기둥 아랫부분까지 조사가 이어졌어요. 장비를 대고 사진을 찍고 수첩에 받아 적는 작업이 2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복수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진이는 조사팀을 따라다니며 어느 방 어느 위치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교수가 옆에서 통역하듯 받아 적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조사팀이 마루에 모였어요. 감정관이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복순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최종 결과는 정밀 감정 뒤에 나오지만 오늘 확인된 것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 들보에 새겨진 글자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문헌에도 실물로 등장한 적이 없는 문자 체계와 일치합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 문자예요. 학계에서 수십 년째 찾아온 것입니다. 복순이 들보를 올려다봤습니다. 이 집이 그걸 갖고 있었단 말이오? 네. 그것도 100년 이상 온전히 보존된 채로요. 방안이 고요했어요. 복순의 눈가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이 왜 이 집을 팔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정민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면 국가지정 문화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은 계속 이 집에서 사실 수 있고요. 다만 보존 의무가 생깁니다.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 생각 없어요. 처음부터. 이정민 교수가 아진이를 바라봤어요. 아진아. 아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알아채지 못했다면 한재명한테 넘어갔을 거야. 그러면 이 글자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 아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학계에서 수십 년을 찾은 걸 8살짜리가 공책 하나로 찾아낸 거야. 복순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진이는 할머니 손의 온기를 느끼며 들보를 올려다봤어요. 낡고 새카맣게 그을린 나무 위에 촘촘히 새겨진 글자들이었습니다. 100년 넘게 이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채로. 조사팀이 장비를 챙겨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마당에 복순과 아진이만 남았어요. 해가 기울며 너와 지붕 위로 긴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살랑거렸어요. 아진이가 복순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전화해요. 복순이 손녀를 바라봤어요. 그래야겠구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서자 신호가 잡혔습니다. 아진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엄마 번호를 찾았어요. 복순이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아진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전화해요. 할머니랑 같이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느티나무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복순이 풀잎을 뜯으며 기다렸어요. 아진이는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엄마. 아진이가 얼른 받았습니다. 엄마. 아진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 괜찮으셔?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 잠깐 기다려요. 할머니 바꿔드릴게요. 아진이가 스마트폰을 복순에게 건넸습니다. 복순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정희야.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진이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복순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재명 이야기, 녹음 파일, 경찰, 이정민 교수, 원형 문자. 그 많은 것들이 입안에서 뒤엉켰어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려올 수 있겠나? 갑자기요? 응.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진이도 보고 싶지 않나? 전화 너머로 잠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언제요? 빨리.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복순이 눈가를 손으로 눌렀어요. 그래라. 기다릴게. 전화를 끄는 복순이 아진이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줬습니다. 아진이는 할머니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복순이 앞치마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엄마 온대요? 응. 이번 주말에. 아진이가 느티나무 줄기에 등을 기댔습니다.
바람이 불어 잎사귀들이 살랑거렸어요. 아진이는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온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복순이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한참 소리가 났습니다. 아진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더니 복순이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솥에 밥이 안쳐져 있었고 도마 위에 나물이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찍 일어났네요. 정이 오는 날인데. 복순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아진이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저렇게 분주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산길 아래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복순이 마당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진이가 마루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박정희였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서울에서 새벽 첫 차를 탔는지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딸을 발견하고 눈이 커졌습니다. 아진아. 아진이가 마루에서 뛰어내렸어요. 정희가 가방을 놓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진이가 그 품으로 달려들었어요. 정희가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눈을 꼭 감았어요. 아진이의 작은 몸이 품 안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응, 엄마 왔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희가 딸을 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순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정희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엄마 앞에 서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진이도 맡겨놓고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너무 못났어요. 복순이 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엄마, 일어나라고. 정희가 일어섰어요. 복순이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가 더 미안하다. 엄마가 왜요? 공부도 못 시켜주고 결혼식도 변변히 못 해주고 서울 가서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순도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아진이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세 사람이 한데 엉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순이 먼저 몸을 뗐어요. 앞치마로 눈물을 닦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자. 밥 먹으면서 얘기해. 마루에 밥상이 차려졌어요. 복순이 끓인 된장찌개가 김을 모락모락 피웠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보는 소박한 밥상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어릴 때 맡던 냄새였습니다. 이 집 부엌에서 나던 된장 냄새.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던 냄새였어요. 맛있다. 복순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먹어라. 밥을 먹고 나서 복순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재명이 찾아온 날부터 차근차근 얘기했어요. 아진이가 녹음을 한 것, 파출소에 신고한 것, 이정민 교수가 찾아온 것, 조사팀이 다녀간 것까지.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밥그릇을 앞에 놓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아진이를 바라봤어요. 아진아. 응. 내가 녹음한 거야? 아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섭지 않았어? 아진이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할머니 걱정이 더 됐어요. 정희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딸을 끌어안았어요. 아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몰랐어. 내가 이런 아이인 줄. 무슨 아이요?
정희가 대답하지 않고 딸을 더 꽉 안았어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이정민 교수님이 그러셨어. 아진이가 학계에서 수십 년 찾은 걸 공책 하나로 알아챘다고. 정희가 딸을 놓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진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엄마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정희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먹고 사느라 바빠 딸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책에 뭔가를 빼곡히 적던 아이를 그저 공부 좋아하는 아이로만 여겼어요. 그 공책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아진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너를 제대로 못 봤어. 아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진이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정희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복순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보리차가 손에서 따뜻했습니다. 지리산 능선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정희가 낡은 너와 지붕을 올려다봤어요. 어릴 때는 이 집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이 산골이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어요. 서울로 도망치듯 떠났고 단 한 번도 그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낡은 지붕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 집이 딸을 지켜줬구나. 엄마. 복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여기 있어도 돼요? 복순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뭔 소리요? 여기가 네 집이지.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아진이가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일어나 호롱불을 켰어요. 방 안에 작은 불빛이 번졌습니다. 정희가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서울 원룸의 형광등 불빛과는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짐을 가지러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포기했어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가져가세요.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3년 동안 그 방에서 버텨온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송골로 완전히 내려왔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전기가 없는 집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호롱불 하나가 방 안을 밝혔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잠이 잘 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뒤척였는데 이 집에서는 눈을 감으면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면 복순이 밥을 안 쳤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나무를 다듬었어요. 아진이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세 사람이 밥상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가 우물가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다가 멈췄어요. 어릴 때 이 우물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수도꼭지 하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지금 두레박을 올리는 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양동이에 찰랑거렸어요. 복순이 마당에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힘들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정희가 양동이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복순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이정민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서 전화를 받은 아진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엄마 교수님한테서 전화 왔어요. 뭐라 하시던? 문화재청에서 공식 발표가 난대요. 이번 주 목요일에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세 사람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복순이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제일 좋은 옷을 꺼냈어요. 정희가 엄마 옷고름을 여며드렸습니다. 아진이는 공책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장이 마을 버스를 빌려 세 사람을 읍내 군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군청 회의실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문화재청 담당자들과 이정민 교수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서자 이정민 교수가 손짓했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복순과 정희와 아진이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가 단상에 섰어요. 오늘 문화재청은 경남 산청군 청송골 소재 한옥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마이크를 통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해당 한옥 내부 들보 및 기둥에 새겨진 문자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원형 문자 체계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학계에서 문헌으로만 존재가 추정되던 것으로 실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해당 한옥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하며 보존 및 연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정민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글자를 처음 발견하고 원형 문자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은 이 집에 살고 있던 8살 아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지금 몇 살이라고 하셨습니까? 8살입니다. 교수가 아진이 쪽을 바라봤어요. 아진이는 앞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손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희가 반대편에서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세 사람을 향했어요. 복순이 눈이 부신 듯 눈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정희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아진이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어요. 느티나무 아래서 정희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틀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경남 산청 100년 된 한옥에서 훈민정음 원형 문자 발견. 처음 알아챈 것은 8살 소녀. 화면에 너와 지붕이 나왔습니다. 낡고 허름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화면으로 보니 달라 보였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것이 아니라 오래되어서 소중한 것처럼 보였어요. 복순이 화면 속 자신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영감 봤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희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팔지 말라고 했는지 알고 계셨어요? 복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지. 그냥 믿었어. 믿으셨어요? 영감이 하는 말은 틀린 적이 없었거든.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이 집을 외면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그리워하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요? 이 집 버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복순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랬어. 젊었을 때는. 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도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나도 처음엔 이 집이 싫었지. 근데 살다 보니까. 복순이 너와 지붕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집이 나를 버리지 않더라고. 정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두 사람이 아진이를 봤습니다. 우리 집 진짜 좋은 집이에요. 복순이 웃었어요. 정희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겹쳤어요. 세 사람은 느티나무 아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산 아래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전깃불이 없는 마을이라 별이 더 잘 보였어요. 아진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복순이 손녀의 어깨를 감쌌어요. 정희가 엄마 팔짱을 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등록이 완료된 날이었습니다. 문화재청 직원이 청송고를 찾아왔어요. 너와 집 대문 옆 기둥에 작은 표지판을 달았습니다. 감색 바탕에 흰 글씨였어요. 국가지정 문화재 훈민정음 원형 문자 보존 가옥. 직원이 돌아가고 나서 세 사람은 대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복순이 표지판을 손으로 살짝 어루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었습니다. 평생 이 집에 살면서 낡고 허름하다는 말만 들어온 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 앞에 나라에서 달아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표지판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이정민 교수가 마지막으로 너와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마루에 앉아 복순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문화재청에서 보존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인 견학 프로그램이 생기면 수입 일부가 어르신께 배분될 예정이에요. 복순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를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아진이가 옆에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줬어요. 할머니, 여기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복순이 숫자를 봤습니다. 평생 장터에서 나무를 팔아 하루에 2만 원씩 벌어온 여자였어요. 그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단번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매달이요? 네. 복순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민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 덕분입니다. 이 집을 지켜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복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요. 교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복순이 아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한 거지. 아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도 했어요. 팔지 않았잖아요. 흔들렸었어. 그래도 안 팔았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정민 교수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아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진아, 나중에 이 문자 연구하는 사람이 될 생각 없어? 아진이가 잠깐 생각했어요. 아직 몰라요. 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더 읽어봐야 해요. 교수가 웃었습니다. 그 말이 맞아. 더 읽어. 많이. 교수가 산길을 내려갔어요. 세 사람은 대문 앞에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배웅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아진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보 아래 서서 고개를 젖혔어요. 처음 이 글자를 발견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심심해서 집 안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올려다본 들보였어요. 그날 이후 공책에 옮겨 적고 느티나무 아래서 검색하고 밤마다 들여다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글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새카맣게 그을린 나무 위에 촘촘히 새겨진 채로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채로 그냥 여기 있었습니다. 정희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딸이 들보를 올려다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진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무서워서 뒷간도 못 가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방 들보 아래 서서 100년 된 글자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진아. 응. 뭐 생각해? 아진이가 고개를 내렸어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이 글자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한재명한테 팔렸겠죠. 그럼 글자도 없어지고 할머니도 이 집 떠나고. 정희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진이 옆에 서서 같이 들보를 올려다봤어요. 근데 안 그랬잖아. 네.
내 덕분에. 아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자 덕분이에요. 글자가 여기 있었으니까요. 정희가 딸을 바라봤어요. 8살짜리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들리지 않았어요. 복순이 방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보를 올려다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정희가 고개를 돌려 엄마를 봤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세 사람이 들보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복순이 들보를 올려다봤어요. 시집 오던 날 처음 들어선 이 방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들보 아래서 밥을 먹고 이불을 폈어요. 남편이 돌아가던 날도 이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한 번도 저 글자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집에 원래 있는 것이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아진이가 들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할머니, 저 글자들이 우리 집 지켜준 거예요. 복순이 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렇구나.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팔지 말라고 한 거 아닐까요? 복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영감, 당신이 옳았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희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이 반대편 손으로 아진이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이 들보 아래 손을 잡고 나란히 섰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너와 지붕 아래로 바람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100년 넘은 집이 조용히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진이가 들보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 글자 1000억을 줘도 못 팔죠? 복순이 웃었습니다. 그럼, 왜요? 우리 아진이가 지켜낸 건데. 아진이가 복순을 올려다봤어요. 복순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희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들보를 봤어요. 새카맣게 그을린 나무 위에 촘촘히 새겨진 글자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한 번도 눈길을 준 적 없던 것이었어요.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창호지 문을 통해 방 안으로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들보 위 글자들이 그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어요. 100년 동안 기다려온 빛이었습니다. 복순이 먼저 몸을 돌렸어요. 밥 먹자. 정희가 웃으며 따라 일어섰습니다. 제가 오늘 끓일게요. 된장찌개 할 줄 알아? 배우면 되죠. 복순이 딸을 바라봤어요. 그래. 가르쳐 줄게. 두 사람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진이는 혼자 방 안에 잠깐 남았어요. 들보를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공책을 꺼내 마지막으로 글자들을 한 자씩 짚어봤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글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 보였어요. 아진이가 공책을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고 방을 나섰어요. 부엌에서 된장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아진이가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복순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진아, 너도 와. 아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섰어요. 좁은 부엌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서니 꽉 찼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솥에서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어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세 사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100년 넘은 집의 저녁이었어요.